매주 다른 컨셉으로 제대로 썰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궁금한 썰명회. 오늘은 농촌 상황에 대해 짚어보려고 합니다. 요즘이 뭐 부직갱이도 뛴다라고 하는 농번기인데요. 우리 농촌 안녕한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지나면서 대선 전에 한 비전 발표에서 농업 공약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농정과 예산을 직접 확실하게 챙기겠다. 이 약속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건지. 정은정 농촌사회학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모셨습니다. 요즘 농촌 상황이 전반적으로 많이 안 좋다 이런 평가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농번기인데 인력난이 굉장히 심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네, 뭐 일단 너무 어르신들이셔가지고 급격하게 고령화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만큼 이렇게 힘있게 농사 짓기도 어렵지만 뭐 극단적인 사례가 얼마 전에 나왔죠. 예, 전남 해남군에 네. 이 인력 문제로 그 주민 간 다툼이 있었고, 네. 살인 사건까지 나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까지 있으니까요. 네. 아니 무슨 인력 문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그러니까 있었던 겁니까? 모내기 때 바빠서 좀 외국인 인력을 좀 이렇게 배치해 달라고 했는데 네. 이 관리하시는 주민이 사람 없다 이렇게 어. 거절을 하고 이 과정에서 좀 갈등이 벌어지고 하면서 결국에는 살인 사건까지 아이고야. 일어나. 네, 참. 그렇습니다. 아니 진짜 지금 사실 농촌 인력의 어느 기사 보니까 농업 노동자의 80에서 90%를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맡고 있다 이런 통계를 인용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네. 지금 농업 인력이 없는 겁니까? 뭐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네. 이 작물 재배업이라고 하잖아요. 예. 축산 말고 이제 이 경종 농가에서 일일 고용해서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을 쓰는 비율이 거의 95.2%. 95.2%요? 예. 그 이주 노동자 그러니까- 없이는 우리는 논밭 작물 그렇죠. 농사가 불가능하네요. 예, 그러니까 특히 농번기에 바짝 지금 모내기에다가 마늘도 캐야 되고 이제 그렇죠. 조금 있으면 이제 중만생종 양파도 캐야 되거든요. 예. 이럴 때 또 바짝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이렇게 아. 과수 농가 같은 경우에는 꽃도 솎아야 되고 또 열매도 솎아야 되고 그래서 바짝 사람이 한꺼번에 필요할 시기가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에게 매달려서 농사 지어왔고 좀 차가운 현실인데 그동안 마치 없는 듯 그래서 외면해온 현실인 거죠. 네.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근데 저 동생이 그 소위 농공단지 주변에서 자영업을 하는데 네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요새. 네.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불법 체류자 40만 명을 올해 안에 20만 명으로 줄이겠다, 절반으로 줄이겠다라는 지표를 얘기하고 나서 농촌 그다음에 중소기업 할 거 없이 이주 노동자 단속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면서요. 농촌에서도 굉장히 심하게 벌어지고 단속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뭐 일례로 지난 2월에 이 네. 경기도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 주산지잖아요. 네. 이게 상당히 무겁기도 하고 엄청난 이 노동력이 집중돼야 되는데 갑자기 미등록 이주 노동자 이 집단 단속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밤에 갑자기 끌려갔고 그리고 고용한 고용주죠. 이 농장주도 불법 체류, 그러니까 즉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되는데 이 농가에서 무려 5천만 원에 5천만 원이요? 네, 벌금을 내야 되는데 안 그래도 농가에 빚도 많고 그래서 농민들이 그 당시에 많이 울면서까지 호소했거든요. 네. 우리도 불법 쓰고 싶지 않다. 마음 네. 편하게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노동자, 이주 노동자를 쓰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농업이 한국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없지만 이주 노동자들도 가급적이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탈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작목별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번 들어서 옮기려면. 예, 그러니까 수박 같은 경우에도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현실은 이런데 그리고 농산물 값은 비싸면 안 사 먹는다고 하는데 어떡하라는 거냐 이러면서 눈물로 호소를 하신 일도 있죠. 심각합니다. 네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 얘기 우리 농촌 이야기 전원일기의 그런 낭만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 농촌사회학자 정은정님과 함께 궁금한 썰명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 농업 인력의 밭작물 뭐 이런 건 재배 작물의 95%를 이주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예, 미등록 이주 노동자 미등록 이주 비율이요. 노동자. 네. 근데 인력 부족 문제는 뭐 더 얘기하지 않아도 그 정도 수치만 봐도 알 것 같은데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 굉장히 많은 거죠 지금. 네, 뭐 실제로 참 파악이 좀 안 된다고는 이야기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농촌에 가게 되면 작업단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주도부터 해서 강원도까지 예를 들어서 물을 이렇게 캔다거나 배추를 캔다거나 해서 전문 작업단이 움직이는데 쭉 훑어서 이제 네, 올라오는 밑에서부터 거예요.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고령화된 농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작업들이 있거든요. 특히 예. 이제 양파 같은 경우에는 햇빛, 그러니까 그늘 한 점 없는 데서 아. 굉장히 무거운 막 10kg, 20kg씩 양파 수확을 하다 큰 거. 보니까 예, 네. 전문 작업단 중심들인데 실태 조사를 보게 되니까 이 합법과 미등록을 이렇게 적절하게 섞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네, 여러 가지로 지금 현실적으로 이 미등록 이주 노동자한테 의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합법적인 방법은 등록 그리고 그러니까 고용 허가제로 들어온 노동자와 그리고 이제 계절 노동자인데 네. 한 2, 3일 바짝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네, 농촌에서는 특히. 예,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미등록 이주 노동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법무부에서 예고를 하진 않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대대적인 인력 단속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농촌 현장에서는 상황이 꼬이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지금 평균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의 인건비가 네. 오늘 제가 제보를 받은 경우는 거의 20만 원을 불러도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아. 근데 이제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마늘을 캔다거나 이러면 한꺼번에 한 15명 정도씩의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아, 그럼 간단하게 계산만 하더라도 2, 300만 원이 매일매일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농촌의 현실인 거죠. 네. 예, 4795님, 저희도 하우스 수박 농사 짓는데 외국 사람 없으면 제가 다리가 아파 앉아 일하는 걸 못해서 외국 사람 아니면 농사 질 수 없습니다. 8725님, 저도 남편하고 둘이서 아침 6시부터 지금까지 복숭아 솟고 저녁도 대충 먹어야 돼요. 일당이 비싸 일꾼 얻지도 못하고 23여일 솟고 23여일 봉지 싸고 또 바로 복숭아 따고 너무 힘드네요. 저희뿐만 아니라 대체로 농민들 삶이 갈수록 팍팍하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농촌에서 문자가 이렇게 많이 저희 방송으로 온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실제로. 근데 이런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네. 보통 이주노동자 관련해서 외국에서는 법무부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뭐 선진국들의 특징이 있죠. 아무래도 네. 늘 이제 농업이나 특히 이제 서비스, 뭐 호텔, 숙박업 이런 데는 인력이 늘 모자라거든요. 네. 그래서 선진국들도 이 계절 이주 노동자나 혹은 이제 이주 노동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대체로 인력 수급 관점에서 이런 고용 그 관련 부서, 노동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네. 한국만 독특하게 법무부 차원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렇게 한 번 다 불러드려요. 뭐 해수부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까지 불러서 주재를 하는 거죠. 올해의 쿼터.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 배치 쿼터. 그러면 이제 해수부 같은 경우는 선원들을 이만큼 달라. 그리고 예,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 농업에 이만큼 필요한데 이만큼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법무부는 미등록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좀 인력 관리 차원 그리고 늘 불법을 좀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단속을 해야 되는 주체이기 때문에 많이 늘리지를 않아서 늘 현장에서는 지금 현실이 이런데 조금 더 쿼터를 늘려달라라고 법무부에 좀 매달려야 되는 상황인 거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도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특히 코로나 상황 동안에는 이렇게 오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네. 농촌 현장에서 인력난이 굉장히 극심했는데 네. 일례로 스페인 같은 나라도 네. 그 시기만이라도 이렇게 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특히 아. 과수가 되게 중요한 나라다 보니까. 숨 쉴 틈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네. 국가가 항상 일렬 종대로 사람 쫙 세워놓는 게 아니라 그늘에 가서 잠깐 숨 쉴 틈을 줘야 되거든요. 숨 쉴 틈을 준 거죠. 그러니까 스페인은. 예, 그렇죠. 그리고 일례로 왜 코로나 기간 동안 단속하지 않을 테니까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에 참여하라라고 이렇게 미등록 네네. 이주민들에게 우리도 이야기를 그랬죠. 했잖아요. 우리도 그랬죠. 예, 그거는 우리 국가를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미등록 상태를 그동안 좀 사실 악용한 게 한국 쪽입니다. 왜냐하면 예, 훨씬 더 불안한 신분을 역이용할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더 싸게 임금을 네, 더 인권 싸게. 침해도 있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다라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의 위상이 있는데 이 농촌의 이런 농민들은 고령화됐고 네. 그리고 어려운 현실을 인정을 하고 장기적으로 어떤 이민의 관점 그리고 우리의 농업을 지탱시키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네. 어쨌든 법무부에서는 이민청도 만들겠다.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지금 저는 굉장히 핵심적이라고 보는데 고용, 인권, 노동의 관점에서 이주 노동자를 보는 게 아니라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겠다. 그러니까 체류 관리라는 체류 관리라는 관점에서만 이주 노동자를 보니까 공장이든 농업 현장이든 여기에 노동 인력이 얼마가 필요하고 적정 노동 인력이 어느 정도라면 우리가 이주 노동자를 어느 정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그냥 지금 불법 체류자 40만 명인데 올해 안에 20만으로 줄여. 네. 그러면은 그렇게 줄였을 때 농촌이나 공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법무부에서 관여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지 않는 거죠, 지금. 뭐 그런 건 일단 됐고 불법이고 단속할 거고 예, 법무부는 이렇게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닐까. 그러다 예. 보니까 사실은 이 단속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 그 다음에 타국의 그 문화적인 어떤 네. 이런 것들 전혀 무시하고 종교, 문화, 인권 다 무시하고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화성 외국인 그 보호소 있잖아요. 네. 일시적으로 계류해서 이제 강제 출국을 시키는 그 외국인 보호소의 인권 침해 문제가 매우 심했어요. 뭐 소위 말해서 새우 꺾기, 예, 그런 거 했어요. 네, 그런 것들 많이 예. 나왔죠. 예, 정말 이 인권 국가의 위상에 맞지 않는 그런 행태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네. 네. 아니 그 저 대구에서 그 이주 노동자들 교회 예배 네. 중에 체포해 간 거. 그다음에 인천에서 싱가포르 유명 가수 왔는데 공연장에 온 노동자들 공연 보러 온 노동자들 중에 이게 불법 체류자가 있을 거야 하고서 잡아간 거 뭐. 정말 최소한의 인류에도 없는 매우 그 잔혹한 행위라고 규탄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정부 정책을 그러면 이 농촌 지역에서 이주 노동자들과 좀 상생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야, 불법은 불법이지. 불법 체류자들은 일단 법대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일단 그렇게 시작하고 그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불법 네. 한번 채로 쳐놓고 그다음에 다시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정부의 고민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특별 비자 제도에 대한 고민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5년 정도를 이 농어촌,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에서 성실하게 이탈하지 않고 네. 이렇게 농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이제 영주권에 준하는 비자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논의도 지금 전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주 노동자들을 이렇게 노동력 공급 차원에서만 보잖아요. 네. 하지만 제가 농촌에 가게 되면은 네. 가장 젊은이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렇네요. 20대, 30대 젊은이들이고 네. 농촌에서 이런 슈퍼마켓이나 그리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 이 이주민들이 즐겨 먹는 식재료를 파는 코너를 따로 만들고 아, 중국 식품 코너, 네, 동남아 식품 코너. 예, 그리고 아시안 마켓도 있고요. 심지어 뭐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중요한 소비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좀 볼 필요 있고 그리고 시민들께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그 우리나라 의료보험을 이렇게 파먹는 존재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그거는 많잖아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네. 직접 얘기하셨어요. 아, 그런데 2020년에 이 그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네. 거의 이렇게 등록 노동자에 한해서 지역보험입니다. 그럼 평균 거의 11만 원의 보험비를 매달 내고 있거든요. 아, 이주 노동자들이. 예, 그럼 예. 1조 5,417억을 걷었는데 이 이주민들이 쓴 돈이 9,542억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실제로 네, 네. 오. 5,875억 원의 그 재정 수지 흑자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갔습니다. 오. 보험비에 있어서만큼은.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작은 사례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네. 진짜 먹튀한 사례가 있는데 이게 너무 침소봉대됐고요. 음. 보험비는 내는데 20, 30대 젊은 노동자들이다 보니까 병원은 많이 안 가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대통령께서 제일 먼저 오해를 좀 푸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후보 시절에 그 무슨 SNS에다가 한 문자 팍 올려놓는 그런 걸로 해서 이 이주 노동자들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부실화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를 그리고 지금 하셔가지고 뭐 한 인구의 5% 이상이 그 다문화 배경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네. 우리나라는 명백한 다문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특히 농촌부터 다문화 사회가 네, 됐어요. 그렇죠. 뭐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 결혼 이주가 이루어져서요. 실제로 지금 8만 명 정도의 이제 성인의 본격 진입한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한국인들이 존재하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은 농촌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이주민들과 함께 살아왔던 공간이고 이게 현실이라면 조금 더 그 잘 지낼 수 있는 방향들로 정책이 짜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요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곡관리법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다. 네. 라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고 있나요? 좀 답답한데요.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에 이 네. 즉각적인 쌀 시장 격리로 쌀값을 안정화시키고 농민들의 서러움을 달래주겠다라고 말하신 장본인이시고요. 네. 예. 그리고 왜 하필 이 대통령이 거부한 법이 양곡관리법이 1호인가 이게 좀 그러니까요. 어리둥절했었거든요. 농업계에서는 네.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중요했었나?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니까요. 예, 현재 쌀 과잉 문제나 뭐 이제 그 소비는 떨어지는데 쌀 농사는 짓고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 격리해달라 그러면 되겠느냐. 이게 기본 논리인데요. 두 가지 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입쌀이 지금 우리가 현재 왜 가공용 쌀 있잖아요. 떡볶이 떡이라던가 막걸리, 쌀과자 네. 이런 것들은 그 수입쌀 많이 쓰거든요. 네. 이게 수입하는 이유가 우리가 WTO에서 네. 의무 수입량이 있어서 네, 의무 수입을 수입량이 안 하면 안 있습니다. 되죠. 또 예. 쌀이 남아도 무조건 수입은 해야 됩니다. 일정량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995년엔 3%였는데 지금은 12%까지도 그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아, 많이 늘었네요. 예, 현실적으로 그 국내산 쌀 자급률이 100%가 아닙니다. 한 84% 내외이거든요. 네. 근데 시중에 쌀이 많아 보이는 그 효과는 이 수입쌀로 가공 영역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일본도 역시 쌀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일본은 사료용으로 많이 받아들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공용 그리고 주정용 그리고 심지어 밥쌀용까지도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농민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그러니까 쌀 농사를 줄이고 다른 작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도 벌어야 되고 네. 하는데 지금 무조건 이렇게 밀어붙이고 또 여론은 상당히 악화시켰죠. 네. 농민들이 매우 불안당인 것처럼. 네. 그렇죠. 아니 뭐 대책 없이 생산해 놓고 네. 정부 보고 쌀 사달라고 한다, 땡깡 부린다. 네. 이런 식의 어떤 프레임 네. 이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전 정부 탓도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박정희 정권 때부터 네. 이 쌀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 정책이 펼쳐져 왔고 농민들은 지난 거의 50년간 쌀 중심의 이 농가 경제를 꾸려왔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갑자기 이렇게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좀 네. 역사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면 네. 농민만의 문제는 아니라 한국의 그런 농정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느 정도의 적응 시기를 줘야 되는데 네. 쌀 무조건- 생산량을 네. 좀 줄인다고 하더라도 네네네.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네네. 자,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자 양곡관리법은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고 야당이 의회 독재를 펼쳐서 이렇게 통과시킨 법안이니까 그게 아니라 그때 이제 야당에서는 그럼 양곡관리법 말고 다른 대안이 뭐냐 얘기를 했더니 농업직불제를 확대 개편하니까 네. 농업직불제 농민들한테 느낌상으로는 돈 바로 직접 주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뭡니까? 예, 직불제라는 게 이 농업이 갖는 취약성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필수 산업이고 공공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득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보존하는 일종의 제도인데 우리나라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외국에서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 직불제 그러면 친환경 농업이 어렵고 네네. 또 그만큼 소득은 보존은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이 직불금 직접 수령하는 돈을 이렇게 넣는다라는 건데 네. 지금 논타작물 직불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쌀 대신에 논콩이나 논마늘이나 혹은 사료작물들을 심으면 그만큼의 차액을 보존하는 그 직불금을 주겠다. 뭐 이제 이런 정책들을 이제 실현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쌀 생산량을 줄이고 다른 예, 우리가 자금률이 작물을, 낮은 예, 뭐 네, 콩이나 자금률이 낮은 밀이나 콩이나.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쌀농사만큼 그만큼의 소득을 보존할 수 있는지 농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예, 또 2017년에서 한 2019년 정도까지 실시를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조금 있었는데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예산을 줄여버렸어요? 꺾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또 농민들은 또 쌀로 돌아갔던 경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논콩으로 전환을 한다고 해도 이 네. 콩이 이렇게 밥에 넣어 먹는 콩으로는 예, 그만큼 소비가 안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래요? 장류잖아요. 예. 두부고. 두부, 된장, 고추장 네. 담글 때 콩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가공 영역에서 그리고 소비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단체 급식에서 국내산 이 장류나 두부를 쓸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이제 정부 측에서 준다던가 예. 굉장히 좀 복합적인
그냥 제도인 직불금 하나로 되는 문제가 네, 아니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콩 심어라, 뭐 밀 심어라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유통과 소비의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지금은 좀 밀어붙이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윤 대통령 농정 핵심 공약이 직불금 5조 원으로 확대하겠다. 네, 이거는 지켜지고 있습니까? 네,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네, 안 지켜지고 네, 있습니다. 공약 후퇴라는 지금 가장 농촌에서 농민들이 비판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 2027년까지 직불금을 5조까지 확대를 하려면 매년 5천억 원 이상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네. 지난해 3,285억. 예. 절반. 예, 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당선되시자마자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니 예, 농촌에서도 믿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이거 궁금해서 하나 여쭤봅니다. 뭐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그 윤 대통령이 지난 G7 정상회의에서 세계 식량 안보에 기여하겠다라고 하면서 아프리카의 K 라이스 벨트를 네. 만들겠다.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통일벼로 식량 증산에 성공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겠다는 이 ODA 프로그램, 그러니까 해외 원조 원조 프로그램.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거 계속 해왔었고요.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렇구나. 예, 그런데 다만 네. 이 지금 지원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나라가 먹는 쌀이 우리가 좋아하는 이 찰진 쌀, 이걸 자포니카 자포니카. 계열이거든요. 근데 인디카 계열을 주로 먹는 나라 이 자포니카 쌀이 과연 거기는 바람 먹힐까? 불면 날아갈 듯한 월남쌀 예, 같은 거 이런 좋아한다는 문제도 거죠. 있고요. 사실 농가들이 원하는 건 수입쌀을 바로 지원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네, 예, 지금까지 정은정 농촌 사회학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